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일상이 되나? 본래 뇌는 뉴런이나 시냅스처럼 가장 기본적인 단위 수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짜여졌다. 이제부터는 뇌의 두 반구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 그것을 일상적인 기억으로 만드는지 살펴보겠다. 대인의 심폐질의 두 반구는 서로 똑같지 않다. 우측 전두엽은 좌측 전두엽보다 더 넓고 좌측 후두엽은 또 우측 후두엽보다 넓다. 이러한 비례층은 야코브 블라프의 토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발견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야코브 블라프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반구의 생화학 물질에도 이런 불균형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왼쪽 반구에는 도파민이 많은 반면에 오른쪽 반구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또 에스트로겐이 의한 신경 호르몬 생체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두뇌 심폐질의 구조와 화학 구성에 따르면 기능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다. 지금까지 좌반구가 우반구보다 우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좌반구는 우반구에 비해서 더 활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언어 처리, 분석적 사유 및 추론, 선형 기호 논리 등의 우반구보다도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뇌의 손상을 입은 대부분의 성인 환자들은 인지 능력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 때문에 처음에 신경과학자들은 우뇌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우뇌의 손상이 뇌와 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서 우뇌의 뇌졸중이 온 많은 실험 대상자들은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도 자신으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것은 편측 무시라는 현상으로 몸의 한쪽 편을 지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연구로 과학자들은 우뇌와 자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보통 어린아이가 우뇌의 손상을 입는다면 자뇌의 손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성인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다. 의사들은 언어의 정초이자 여러 기능을 관장하는 성인의 자뇌를 수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여긴다. 어쩌면 아이들은 아직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 있고 신경회로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뇌의 손상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왜 아이들에게 우뇌 손상이 더 치명적인지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혹시 아이들은 우뇌가 어른들은 자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 신경심리학자인 엘코넌 골드버그 박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내놓았다. 자라면서 좌우 뇌의 역할이 바뀐다. 골드버그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어릴 때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에 노출된다. 반면에 어른이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익숙한 정보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 그는 이 점에 착안하여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 또 우뇌의 기능과 정보와 자뇌로 이동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1981년 골드버그 박사는 우뇌의 기능은 새로움을 인지하는 것이고 자뇌의 기능은 일상을 인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우뇌는 미지의 개념을 처리하는 데, 자뇌는 또 친숙하고 알려진 특성을 처리하는 데 활동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에게 어른으로 성장할 때 받는 새로운 자극은 우뇌에서 처리된 후 자뇌로 이동해서 저장된다. 이 때문에 아이는 우뇌가 어른은 자뇌가 손상을 입을 때 더 치명적인 것인다. 두 경우 모두 뇌에서 가장 활동적인 부위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골드버그의 가설은 고등동물 종으로서 인간의 학습 원리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해외 학습 모델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우뇌와 익숙한 정보를 처리하는 자뇌로 구성된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익숙한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은 습관적인 기술로 축적되고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된다. 말하자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신경가소성은 익숙한 개념을 사용해서 그것을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연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해부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관시킴으로써 학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보다 새롭고 강화된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한다. 학습은 새로운 정보를 집중하는 능력을 통해서 지속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 이는 익숙한 것, 아는 것이 된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새로운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아내가 익숙한 행동과 정보에 참고하면 운에는 새로운 경험을 처리해서 미래의 경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뇌를 기능에 따라서 철저히 구분하는 일반적인 신경학적인 이론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아내는 오랫동안 언어의 중추라고 여겨졌다. 사실 언어는 일상적이고 가장 가동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자아내의 영향을 받는 것일 뿐이다. 우뇌가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지신경과 학자들이 진행한 실험을 살펴보면 실험 참가자들은 처음 보는 퍼즐을 통해 공간 표현을 배울 때 그들의 공간 경험을 우뇌에서 처리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웠기 때문이다. 알렉스 마틴 박사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진에 따르면 이원적인 뇌의 운영은 모든 학습에 적용이 된다. 이들은 뇌 스캔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어나 사물과 관련된 새로운 일을 접할 때의 뇌 혈류를 관찰했다. 참가자들이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뇌의 특정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다. 반면에 참가자들이 학습을 통해서 사물에 친숙해지자 우뇌의 활성화는 감소하고 자아내의 특정 구역이 훨씬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일상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포착되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뇌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학습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실제로 실험 참가자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상황에 노출시키자 우측 전도의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했다. 반면에 문제 해결을 습득하였을 때 좌측 전도에서 활발한 신경활동이 관찰되었다. 우뇌의 새로운 정보가 자아내의 일상적인 정보로 옮겨가는 것은 정보 종류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뇌의 위치에 있는 신경회로는 새로운 과제를 빨리 배우도록 전문화되어 있다. 반면에 자아내는 주어진 과제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습하여서 숙련도를 완성하는 데 전문화되어 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기. 우리는 지금 신경회로의 활성화의 정도에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일상 모델의 관점에서 좌우뇌의 일반적인 활동은 활동적인 마음과 서로 관련되는 어떤 경향과 패턴을 보인다. 각자가 느끼는 어떤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모두 다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우뇌에서 자아내로 이동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가 하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제의 복잡성과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우뇌가 처리하는 기능들은 자아내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직관적, 공간적, 비선행적, 의미지향적이고 정서적이고 초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원적인 뇌 운영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맞는 말이다. 보통 창의적일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직관적일 때 숨은 잠재력이 드러난다. 또한 비선행적이고 초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상이나 친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의미를 추구할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개념과 관련지어 새로운 생각을 넓히고 자신의 지혜로 발전시킨다. 이것이 우뇌가 작용하는 원리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 우뇌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음악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음악의 새로움 때문에 그것을 우뇌에서 처리한다. 뇌 활동 사진을 보면 숙련된 음악가는 음악을 듣고 연주할 때 자아내가 관여한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신경망이 이미 자아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해부학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 자아내와 우뇌는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배워서 그것에 숙련되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진 뇌를 가지고 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뇌 구조물에 미리 짜여 내장된 명령인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새로운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고 뇌를 진화시킨다.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학습한다.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미 형성된 신경망을 활성화할 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일이 더 쉬워진다. 헵에 따르면 이것은 함께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된다는 학습 모델이다.
우리는 반복을 통해 기억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을 통해서 신경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면 두 뉴런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향신경성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한마디로 반복적으로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더 강하게 연결이 된다. 우리의 뇌는 학습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뉴런 수준에서의 해부의 모델과 이원적인 뇌 처리 모형 모두에 해당한다. 이원적인 뇌 처리 모두에 해당한다. 지식과 경험을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 지식과 경험을 실천할 때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과 경험을 실천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이번 장에서는 연합의 법칙과 반복의 법칙이 어떻게 함께 기억을 형성하는지 알아보겠다. 감각의 감정이 신경 연결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어떻게 성격을 형성하는지, 또 중요한 것은 연합의 법칙과 반복의 법칙, 의미의 기억과 일하기역, 그리고 대뇌 신비질의 독특한 특성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모든 기능을 집중력과 자발적인 반복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잠시 해외의 학습 모델을 보자. 시냅스를 두고 있는 두 뉴런이 반복적으로 동시에 활성화하면 뉴런과 시냅스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활성화된 하나의 뉴런은 다른 뉴런을 활성화하는 데 강력한 방아쇠가 된다. 일단 뉴런들이 짝을 이루면 나중에는 전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활성화된다. 이것이 바로 함께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된다는 해버의 학습 모델이다. 그리고 이때 신경세포와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를 장기 강화라고 부른다. 장기 강화는 뇌의 신경망이 좀 더 단단히 연결되고 고정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학습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의 신경망들을 함께 활성화할 때 이루어진다. 이미 아는 것을 소재로 다양한 신경망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단 신경회로들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기존의 신경회로에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 추가할 수 있다. 다양한 회로들이 조합되고 여기에 새로운 회로가 추가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이해의 모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마음 상태를 반복적으로 만들면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정보가 뇌 속에 지도처럼 새겨진다. 시냅스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뉴런들이 더 쉽고 빠르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방식이다. 만약에 뉴런 A의 영향으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뉴런 B의 시냅스 후 말단이 활성화되면 뉴런 B의 시냅스 전 말단이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된 회로에 쉽게 연결된다. 뉴런 A에 섞여있는 활성화된 회로에 의해 뉴런 B의 발생 말들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런 모델은 우리가 아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모르는 것을 배우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시냅스. 강자가 약자를 돕는다. 강자가 약자를 돕는다. 당신은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전자석과 세코르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철심에 전류가 흐르기 전까지 세코르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자성을 띠게 되고 세코르들은 철심 표면에 달라붙는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강한 자극이 모르는 정보의 약한 자극을 끌어당기는 방법과 같아 핵심은 적합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서 필요한 뉴런들을 활성화를 돕는 것이다. 일단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세포들이 전자석으로 달라붙는 것처럼 주변의 뉴런들이 빠르게 달려들어서 즉시 연결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지식에 관한 것을 배웠다. 이런 의미 지식에 적용되는 원칙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일화 기억을 형성하는 데도 적용이 된다. 이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친구들과 여름날 저녁에 근처 호수에 생일 선물로 받은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하러 갔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당신이 말벌대에 쏘이고 말았다. 그것에서 쏘인 그 강한 장소와 연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낚시를 할 때는 아마도 말벌에 대비할 것이다.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강한 감각 자극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극의 신경 활성화 수준을 높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강한 자극이 약한 자극의 활성화를 촉진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낚시를 가게 되면 약한 자극이 당신이 누르는 과거의 경험을 인해서 감각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 낚시 장소를 선택할 때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학습이다. 우리가 일화적인 경험을 통해 무언가 연합할 때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감각 정보가 연관되어야 한다. 일화적인 경험의 연합은 진화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들이 학습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이었다. 인간만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개도 음식을 발견하면 냄새를 맡고 먹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개는 눈으로 본 것과 냄새 맡는 것을 빠르게 연관시킨 후 맛과 질감이라는 감각 정보를 기억을 위한 새로운 소재로 추가할 것이다. 이때 음식을 먹은 개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나중에 이 개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보고 냄새 맡고 먹은 음식을 아팠던 경험과 연관시킬 것이다. 결국 이 개는 다음번에 약간이라도 이와 비슷한 냄새를 맡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 정년 기억이 형성된 것이다. 이 경험은 개의 생존을 위해서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맞을 때 개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의 가소성이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기억의 형성. 일화기억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는 오감이 정보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감각 경험을 과거의 기억과 연관시키거나 동일시할 때 새로운 기억을 형성한다. 이러한 동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체내의 화학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감각 정보는 뇌로 전해져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만들고 우리 몸의 화학적인 상태를 바꿔놓는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경험적인 것과 이전에 몸으로부터 온 피드백을 받아 마음과 뇌의 신경회로로 축적된 경험을 연합할 때 이러한 연합은 기억으로 새겨져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사건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다시 연결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양한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이 자극들을 서로 묶어서 그것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을 정보로 저장한다. 이때 경험의 감정적인 기초가 되는 처음의 감각 자극이 강할수록 이 사건을 기억으로 저장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나는 9.11 테러 당시 무역센터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을 알고 있다. 이 건물의 사람들은 모두 불타고 있는 건물이 보이는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TV에서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TV를 통해서 동시에 강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처음에 그는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무역센터의 불빛과 헛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는 맑은 가을 아침,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창밖 풍경은 아름답기만 했다. 그는 몸의 모든 털이 곤두서는 느낌, 방안의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TV 속의 리포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TV 화면은 연기와 뿌연 먼지로 가득. 이 모든 것이 즉시 그의 기억에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느낀 어떤 감각 하나도 형성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 경악스러운 경험이 만들어낸 느낌은 오감을 통해 그의 뇌 속에 쏟아져 들어와 그가 서 있던 장소, 시간, 행동, 함께 있던 사람들과 결합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눈앞에 펼치듯 생생한 모습으로 평생 기억에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9.11 테러는 평소 그의 일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감각 정보가 그의 내부에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외부에서 경험한 것과 내부의 느낌을 연결하는 과정은 자체로 구별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형성했다. 물론 이처럼 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생생한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환경의 자극이 체내의 정상적인 화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일화 기억을 만들 수 있다. 외부의 원인과 내부의 결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될 때 우리는 일화기라고 부르는 신경의 연결을 만들 수 있다. 느낀 것을 바탕으로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적용된다. 일단 어떤 사건을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경험이 서로서로 내려가는 신호도 강해진다. 우리는 새로운 사건을 예상하지 못한 일상에서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낯선 것이라고 새로운 경험에는 감각이 매우 많이 관여한다.
늘어나는 감각 자극은 평소 신경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양을 훨씬 뛰어넘게 되고 뇌는 새로운 정보의 폭격을 받는다. 그러면 시냅스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곧 신경망을 형성한다. 이때 만들어지는 느낌은 경험과 연관된다. 이것이 시냅스가 신경망의 형태로 오래 지속되는 방법이다. 신경망의 화학적인 표식이 하나의 일화 기억으로 기록되어 수립되면 우리가 그 신경망을 활성화시켜 그 경험을 기억으로 떠올릴 때마다 그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활성화하면 당신이 분비했던 것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좋았던 옛 시절을 추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과거의 느낌을 되살리고 싶어한다. 새로운 것이나 자극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경험의 최종 산물인 감정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의 기억은 주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물에 관련된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일화 사건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경험을 느낌을 기준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